자, 2교시에 정리한 내용을 조금 그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트물 4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우리나라 대육법계이기 때문에 구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분립이 입법부 국회에서 입법 작용으로서 예컨대 도로교통 법률 등을 제정하면 오른편 중간에 행정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행정작용으로서 도로교통 법령의 집행을 하고 법률을 집행하고 그 법률의 집행은 이제 법적 작용의 대표 선수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 면허 취소 같은 행정행위, 법적 작용에 대응하는 개념이 사실행위, 그 가운데 있어서도 행정행위와 같은 개구직 성격을 가지는 법적 작용만이 오른편의 사법부의 행정성을 갔을 때 통제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두 번째 칸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 거기에 이제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게 시도의회, 행정부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도의사, 기초지자체로서 마지막 칸에 시군구, 예컨대 강남구 의회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제 행정부 대통령의 역할을 하죠. 강남구청장. 5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국가나 지자체 등이 행정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 주체. 행정 주체나 행정청이 5페이지 두 번째 줄에 행정 작용을 하게 되면 양가로 일본의 행정상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 작용은 공법 작용, 사법 작용 이렇게 나누죠. 대륙법계이니까 공법 작용, 맨 왼편의 공법 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성으로 구제를 하고 사법 작용에 대해서는 민사성으로 구제를 한다. 공법 작용은 다시 권력 작용과 비권력 작용, 권력 작용은 다시 법적 작용과 사실행위. 그 법적 작용의 대표 선수가 두 번째 칸의 행정입법, 행정위. 특히 행정위, 개구직 성격 간의 행정위는 맨 오른편에 항구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행정입법은 일주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권력적 사실행위 세 번째 칸에 뭐 대집행 실행위 등 나중에 하고 두 번째 칸에 이제 비권력적 작용도 역시 법적 작용과 사실행위. 그 법적 작용의 공법상 계약, 서울시 합창단, 무용단 채용 계약, 공익목적 계약, 그 다음에 국가배상 법률관계, 다설에 따르면 오른편에 권리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가 되는 이제 당사자성으로 구제를 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지도 등이 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법관계에서 맨 마지막 칸에 국고관계. 예컨대 맨 마지막 줄에 물품구입과 같은 조달 행정은 이게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성으로 구제를 한다. 설명드렸어요. 양가로 이번에 국민에게 불이익한 공행정작용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침익적인 행정작용은 직접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자격 취소나 업무정지, 면허 취소, 과세 처분 등 이럴 때에는 그 상대방이 바로 소송을 가게 되고 제3자에게 침익적인 행정작용은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르쳐드리지 않았지만 건축 허가가 갑에게 나왔는데 잘못 나왔다. 즉 위법한 허가가 나오면 갑이 허가받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면 4월 1일 날 이 갑의 건물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앞이 안 보인다 조망권, 햇볕이 안 된다 일조권 등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는 상대방인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상대방이 아닌 을을 제3자라고 해요. 제3자에게는 침익적이다. 이런 행정행위를 제3자효 행정이라고 나누어요. 그럴 때는 수익적인 허가받은 갑이 소송 가겠어요? 아니면 이 허가로 인해서 침익적인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소송 가겠어요? 제3자가 소송을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3자 행정.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제3자가 소송을 갔을 때 허가는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당연히 해당하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수익적 행정작용. 예컨대 건축주 갑이 수익적 행정작용 즉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나오면 소송 안 가죠. 안 나올 때 안 나오는 모습이 거부를 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부작이죠. 부작위. 안 하는 걸 부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위에
공권력의 행사 거부가 처분 등인 것이고, 처분 등은 취소송이나 무효확인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확인송의 대상이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요. 거의 허가 신청 거부 부작위, 통신사업 특허 신청 거부 부작위. 여기까지 1, 2교시를 통해서 쭉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실정법을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맨 위에 아까 이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학자들이 만든 개념인 이제 행정행위에 해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어요. 면허 취소나 허가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민법의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뭐 단독행위, 계약 이런 걸 빌려와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고요. 예컨대 면허 취소하면 서울시 경찰청장의 의사에 따라서 면허증의 효력이 장래에 소멸된다. 이런 게 면허 취소, 학문상으로 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는 견해 대립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라 법령 자체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준을 붙여서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처분인지 아닌지 견해 대립이 시작돼요. 이 두 가지가 법적 작용이라면 법적 작용에 대응하는 개념이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사실행위, 예컨대 아까 보았던 권력적 사실행위, 뭐 철거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면 이제 처분인지 아닌지 좀 더 견해 대립이 시작돼요. 그게 처분 개념 논쟁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제 변별력을 가릴 때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것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라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뭐 이거 직관적으로 면허 취소는 침익적이죠. 건축허가 나오면 수익적이죠. 근데 복효적, 이중효과적 가운데 아까 허가가 나오면 가백에는 수익적이지만 제3적인 침익적. 이게 이중효과적, 복효적 중에 일종이에요. 뭐 그러니 하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법령을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이제 학자들이 분석한 개념은 행정위 가운데 하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대표 선수가 두 번째 줄에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 얘는 이제 공법이기 때문에 공익달성이 목적이라서 항상 1조에 공익을 드러나요. 세금 부과하는 거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와야 입법기관 국회 월급 주고 행정기관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고 사법기관 법관들한테 월급 주니까 그런 세입과 세출, 재정이죠. 재정 확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어쩌고저쩌고해서 두 번째 줄에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모든 개별 행정법은 제1조에서 달성하려는 공익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에 보시면 소득을 구별해서 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예컨대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여러분들과 관련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잠깐 구성해 보면 갑이 강남구 1번지 건물을 96년 2월 1일 날 1억에 사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1억 3천을 받고 팔았다. 매매 계약이죠. 이건 사법상의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갑은 이제 3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죠. 부동산 자산, 부동산이 토지 건물인데 건물, 부동산 자산의 유상양도 돈 받고 팔았죠. 그래서 소득 3천만 원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림으로도 벌기도 했지만 국가가 시스템을 제공해줘서 벌었으니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죠. 강남구 세무서에 공무원이 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몰에 일하는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에 3천만 원 양도 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가 올라가서 강남구 세무서장이 세금 세율 곱해서 1,000만 원 예컨대 2월 1일 날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2월 말까지 강남구 세무서장의 의사에 따라서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죠.
갑에게. 근데 이게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정행위인데 이게 소득세법에서는 세금 부과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 학자들이 분석한 개념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하명이다. 그래서 추정을 가면 당연히 대상적격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의 88조의 양도의 정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산이 두 번째 줄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을 때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갑이 이제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추정을 들어가면 맨 처음에 무슨 심리를 진행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위법할 때 소송을 가는 거죠. 얘가 잘못됐을 때. 그럼 일방적인 과세 부과,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송. 물론 이로 인해서 쓸데없이 변호사 등을 쓰게 되면 뭐 2천만 원 변호사 비용 이런 거 드는 거는 국가배상소송, 당사소송, 다소리에 따를 때. 취소를 가면 이제 소송 요건 심리, 대원소, 전기 등을 충족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상적격 처분 등에는 무조건 해당한다. 왜? 학자들이 만든 법률행정에는 무조건 처분이니까. 그럼 이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즉 변호사 사이에 견해 대립이 없어요. 무조건 처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응용해 보면 전치주의예요. 전치주의. 얘는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필요적이죠. 왜냐하면 공도에서 국에 해당하니까. 소득세는 국세니까 A2에 심판을 가서 구제가 안 됐을 때만 소송 와야 돼요. 이 A2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본안심리. 본안심리에서 여기 피고 강남구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이 소득세법의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사실상 이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이므로 법령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에 성공하면 과세처분, 법령, 성문법에 따른 처분이니까 적법으로서 기각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싸우는 거는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즉 사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예를 들어서 매매로 팔면 유상인데 갑의 입장에서는 유상양도가 자산이 아니다. 유상양도가 아니다. 유상양도가 아니다. A는 매매라고 주장하겠지만 갑은 공짜로 준 거다. 공짜로 주는 계약이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 이런 것은 무상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죠. 이게 유상양도 매매계약인지 뭐 증여계약인지 이런 걸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이런 걸로 입증하면 이 법령에 따른 과세 처분이므로 적법이에요. 적법. 그렇지만 이제 갑은 그렇지만 자산의 유상양도 소득이 발생했어도 이 소득세 법에 보니까 비과세 요건이 있다.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소유하면 이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거로서 입증을 하게 되면 갑이 1세대이고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소유했으면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금 부과했으니까 소득세 법령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거죠. 참고로 보면 26페이지에 양도의 정의가 있고 이 양도의 정의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가 적법이 되고 제89조의 비과세. 그래서 1항 다음 각호 두 번째 줄에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아까 대통령한테 위임하면 이름이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령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시행령 제154조 1항 법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좀 더 자세하게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그래서 지금 96년에 사서 99년에 팔았다. 이러면 이제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걸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에 성공하면 과세처분이 위법이어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맨 위에 박스 안 했는데 맨 위에 박스에 이제 하명. 그럼 이 과세 처분 이런 건 무엇에 해당하느냐? 학자들이 만든 하명에 해당해서 처분에 해당한다. 하명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자기해라, 부자기 하지 말아라, 급부, 돈 내라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 행위는 이제 의무를 명하니까 하명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27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이제 허가 관련해서 또 건축법상의 허가 등을 본다면 갑이 강남구 1번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건축법이 없다면 건축물을 지으려는 거는 원래 자유로워요. 자유. 그래서 허가는 첫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줄에 허가의 허가 원칙적으로 자유. 건물 짓는 건 자유인데 허가 제도가 없으면 이제 불량 자재. 예컨대 기둥당 철근 한 개로 지으면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는데 안전 자재, 적법한 자재, 철근당 4개로 지으면 건축비가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량 자재를 써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건물이 무너져 버리니까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의 위험, 공익에 해를 가져오니까 이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량 자재를 쓸 때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하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위험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 등으로 금지하고, 불량 자재일 때는 금지하고, 그다음에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여기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금지를 해제해서 본래 건물을 짓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일을 항무상 허가를 하자. 이렇게 해서 허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갑에게 이제 허가가 나오면 원래 허가 적법하면 인근 주민이 소송 가면 안 되지만 불량 자재인데 허가 나오면 허가 위법하니까 이 을이 소송 갈 때 이 허가에 대해서 취소시켜 주세요 하고 가면 소송요건 심리에서 얘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가운데 강남구청장의 의사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허가는 학문상 용어,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실정법상으로 허가, 인허, 특허 이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근데 그 실정법에 인허, 특허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도 이 개념에 해당하면 허가예요. 그 예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을 줄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음식점 할 때에도 불량 자재로 하면 이득이 많이 나오니까 불량 식자재일 때는 금지하고, 여기 적법한 식자재일 때는 허가해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자. 그래서 이것도 학문상 허가예요. 두 번째 박스에 제3자 행정위. 자, 이중 효과적 행정행위가 큰 개념이고, 얘는 하나 행위가 동일 갑에게 수익적, 침익적, 부담적, 침익적 같은 말이고, 한 사람 건축주 갑에게는 수익적, 다른 사람 인근 주민에게는 침익적, 부담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후자를 특히 제3자형 행정이라고 한다. 그럼 제3자 행정이 이걸 왜 나누냐면 특히 원고 적격의 인정 여부에서 논의된다. 그래서 이 허가라는 개념을 알아놔야지만 판례 입장, 원고 적격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라는 개념은 일단 알아놓으시고요. 그 밑에 건축법은 참고로 본 거예요. 즉 건축법도 공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1조에서 건축물의 기준,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물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익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허가지도를 두어서 건물이 무너질 때 일반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게 건축법의 목적이에요. 건축물의 안전. 대표적인 게 삼풍백화점이죠. 여기 허가 대상이 아닌데 허가해줘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가제도가 들어온 것이고요. 두 번, 맨 마지막 박스에 허가, 건축허가 1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예컨대 시장군수 구청장,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79조 이하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모든 개별 행정법은 뭐 도로교통법이든 건축법이든 전부 이런 실효성 확보수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불량 자재를 쓰지 않고 4개의 자재를 써서 무너지지 않게끔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무허가 또는 2개뿐이 안 넣고 신청해서 허가 잘못 나와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허가 받지 않고 건물을 짓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만 일반 국민의
국민이 건물이 무너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국민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행정청이 이제 파악을 해서 이런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으면 이게 위법행위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허가제도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항상 뒤에 두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 79 중간에 두 번째 조문 79조 위반 건축물 조치 1항 허가권자 강남구청장은 이 건축물 등이 이 법에 위반하면 두 번째 줄에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여기 받았던 허가가 2월 1일 잘못 나왔다. 잘못 나왔을 때 없애는 게 취소예요. 취소. 허가는 4개로 제대로 나왔는데 나중에 원래 5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나중에 6층 하나 더 올렸다. 그럼 이거 위법하니까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없애는 게 철회. 이것도 행정행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그 다음에 건축주 등에게 세 번째 줄에 공사 중이면 공사 중지 명령. 공사가 완료됐으면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건축물의 철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허용되지 않는 6층을 지었다. 그러면 얘를 철거하라는 철거 명령을 날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완공되었으면. 이런 게 이제 시정조치. 그래서 박스 밑에 행정이 허가의 취소 철회나 아니면 시정명령, 철거명령도를 날린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4분의 3점의 두 번째 조문 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좀 이따 이제 행정대집행법 보겠지만 갑이 이제 철거 명령이 날라오면 2월 1일 날 2월 말까지 철거 의무가 부과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불이행하면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대신 철거하는 게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대집행법에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계고장이라는 문서로 4월 1일 날. 그래도 철거 안 하면 영장에 의한 통지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철거 안 하면 8월 1일 날 강남구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용역해서 용역을 줘서 철거하거나 실행행위를 하게 돼요. 철거행위. 그래서 철거가 완료되면 6층 철거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1,000만 원 납부해라 라는 비용 납부 명령을 날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철거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철거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제도가 대집행 제도예요. 두 문자가 개, 통, 실, 비. 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제10장 모든 개별 행정법은 맨 뒤에 벌칙이 있어요. 벌칙. 벌칙은 이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에요. 처벌. 그래서 벌칙은 전과자로 만드는 게 그 두 번째 줄에 참고 행정 형벌, 징역, 벌금 등을 과하는 것이고 전과자를 만들지 않는 게 행정 질서벌을 과하는 건데 행정 질서벌의 이름이 과태료예요. 행정 형벌이 센 거니까 센 걸 먼저 두고 약한 걸 질서벌 과태료를 맨 나중에 둬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110조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하는 자는 요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형벌이 형벌. 예컨대 1호 도시적 밖에서 건축법 위반해서 건축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행정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행정벌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벌은 전과자로 만드는 게 행정 형벌. 그 다음에 전과자로 만들지 않는 게 행정 질서벌 과태료. 그래서 1항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갑이 허가 받았는데 허가 표지판을 하지 않았다. 행정 질서벌 이름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100만 원. 누가 부과하느냐? 사망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장. 줄여서 말하면 행정청이 부과해요. 어쨌든 네가 이런 형벌이나 질서벌을 당하기 싫으면 무허가 건물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얘도 실효성 확보 수단.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테마로 있는데 그 중에 35페이지에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있죠. 박스에 보시면 행정대집행법 제1조 목적이 있고 3조의 대집행 절차가 있어요. 1항, 3조 1항.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의 동그라미. 계고예요, 계고. 2항에 계고를 받고 또 철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기, 책임자의 성명, 견적, 예결, 의무자의 통지의 동그라미. 영장으로 통지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제4조 철거하러 갈 때 책임자는 징표를 제시해야 돼요. 철거가 완료되면 5조의 비용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비용납부 명령 1,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거 대신 철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적법하다면 국민 갑이 수긍을 해야 되지만 36페이지에 위법하다면 이제 소송 가야 된다. 위법하다면 소송. 구제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대집행 절차 개통 실비 여기에 위반해서 위법하면 양가로 가번의 계고에 대해서 소송가거나 양가로 나번의 통지에 대해서 소송가거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순서를 살펴보면 여기 철거 명령이 날라왔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은 요 무허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갑은 허가 건물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럼 철거 명령이 잘못 나온 거니까 이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 하면서 소송을 가야 돼요. 소송 가면 일방적인 철거 명령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가죠. 소송요건 심리에서 대상적 격, 첨 등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하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원소 기간과 관련해서 2월 1일 날 날라왔으면 등기표로 날라왔다. 그러면 안 날로부터 90일인 5월 1일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이 5월 2일이다. 그러면 소송 가봐야 기간을 불충족해서 각하해요. 그럼 얘를 못 다투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계고가 나왔으니까 계고를 다투는 거죠. 계고에 대해서 소송 갔을 때 얘는 행정청 강남구청장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집행법에 따라서 계고가 있으면 통지가 이어지고 이런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법률행위적 행정의 가운데 상대방이 알려준 걸 통지라고 해요. 통지. 그럼 여기서 이제 견해대립 처분인지 아닌지 견해대립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철거가 있게 되면 당연히 갑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인데 철거,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계고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뒤에까지 쭉 이어지니까 계고 단계에서 철거하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갑의 권익에 개별적, 육층 건물,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계고 때문에 철거당할 위험이 생긴다. 직접적, 그 다음에 대집행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갑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상적 충족하죠. 그런데 이제 4월 1일에서 역시 90일이 경과하면 7월 1일이 경과한 상태다. 7월 3일이다. 그러면 여기 계고도 못 다퉈요. 기간이 경과해서. 그럼 할 수 없이 또 통지를 다 넣고. 통지 역시도 대집행법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위로서 통지예요. 통지. 그럼 얘도 계고에서 철거당할 위험이 있으면 통지당해서 더 위험하거든요. 얘도 처분이다. 그렇지만 여기 기간이 경과하면 또 못 다퉈요. 그럼 할 수 없이 철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송가요. 그럼 얘는 행정처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고 대집행법에 따라서 건물이 쓱 무너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사실행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철거하는 거니까 얘를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러면 역시 처분에 해당하는지 견해들이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하지만 다소는 긍정하고. 근데 8월 1일부터 지금 90일이다. 그럼 11월 1일까지 가야 되는데 또 경고했다. 11월 2일이다. 그럼 할 수 없이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 소송 갔을 때 얘는 상대방이 1,000만 원을 납부 의무를 부과하니까 여기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죠. 하명이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가번의 계고, 준법률적 행정행위이지만 처분이다. 다섯 판례. 시험 문제 또 하나. 양가로 나번의 영장에 의한 통지도 준법률행위적 통지인데 처분이다. 다섯 판례. 양가로 다번의 실행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여기서 처분 개념 논쟁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정도만. 양가로 나번의 비용납부 명령은 하명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절차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개통, 실비. 외워두세요. 결론, 계고 처분, 통지 처분, 비용납부 명령 처분, 실행위 견해드립. 이렇게. 4번에 강제징수 관련해서
이 의무가 돈을 납부해야 할 의무다. 예컨대 여기 비용 납부 의무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내지 않는다. 세금 1,000만 원 부과했는데 1,000만 원 내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 재정 등이 확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뺏어와야 돼요. 뭘? 돈을. 그 강제로 징수하는 법이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과 관련되죠.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가 독촉과 체납 절차. 체납 절차가 안매청이에요. 그래서 양가를 1번에 독촉장. 이것도 대지평하고 거의 비슷해요. 1,000만 원 세금 납부해라 했는데 납부할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런 금전 납부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대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로 뺏어가요. 그게 뭐냐면 독촉장으로 한번 기회를 주고 4월 1일 날. 그래도 안 내면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절차가 안매청이에요. 갑에 재산이 있으면 건물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공매에 붙여요. 공매. 경매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대금 2억을 납부하면 이제 을이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2억 들어온 걸로 빚잔치를 하는 게 청산이에요. 청산. 두 문자가 독, 압, 매, 청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되니까. 자, 자기는 아까 비과세 대상자인데 과세했으면 이 과세 행위가 위법하니까 이에 대해서 송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하명으로서 처분이지만 기관이 경고하면 못 다퉈요. 그럼 할 수 없이 독촉을 다퉈야 되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뒤에 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준 법률행위적 행위로서 통지인데 경매 당하게 되면 갑의 재산권을 잃을 위험이 이때부터 있으니까 처분이다. 압류 일방적으로 압류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행정처의 의사나 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붙이는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공매 강남구 세무서장이 해야 할 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리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촉 처분, 압류 견해 대립 하지만 처분, 판례, 공매도 처분이다. 청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독촉 처분으로 보고 양가로 2번에 양가로 가번 압류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처분으로 본다. 판례. 양가로 4번에 공법상 대리로서 공매 처분으로 본다. 판례. 다만 공매하기로 한 내부 결정의 통지는 처분성 부정한다. 아까 여기 공매가 6월 1일 날 있으면 그 전에 5월 1일 날 공매하기로 하는 건 아직 내부적 단계예요. 그래서 통지해 주는 거는 내부적 단계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외부 국민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위가 개념 가운데 내부적 단계는 처분이 아니다. 그걸로 이제 응용하는 거죠. 5번의 행정벌. 아까 전과자로 만드는 게 양가를 1번의 행정형벌. 그래서 이런 도시적 밖에서 법에 위반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과하는데 이거는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과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를 해요. 수사.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짙어지면 증거를 많이 모으면 이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는데 검사가 형사법원에 형사 재판을 해달라고 기소를 해요. 이 검사가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역할을 하는데 기소 공소제기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 피고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둘이 싸우는 거죠. 검사는 이 사람이 유죄다. 갑은 무죄다. 왜 유죄냐? 이 행정형벌 도시적 밖에서 건축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유죄다. 갑은 그런 바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의 주장에 맞으면 유죄, 효과, 형벌로서 징역. 아까 그런 걸 부과하게 돼요. 이걸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형사재판으로 부과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좀 예외적인 것이 양가로 나번의 직결심판과 동그라미 2번의 통고처분인데 이제 통고처분이 또 시험에 나온 거예요. 통고처분. 이름을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해서 밀입국하거나 관세법 위반해서 밀수하거나 특히 이제 교통법규 위반 이렇게 되면 뭐 과속하거나 이럴 때도 행정형벌을 부과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전과자가 너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교통법규 위반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벌금이나 과료 이런 형벌을 행정청이 부과하지만
불복하면 직결 심판을 거쳐서 정식 요 형사 재판으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이 통고 처분은 행정청이 부과하지만, 즉 속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청 서울시 경찰청장이 범칙금 10만 원 이렇게 부과하지만 이건 벌금으로서 원래 형사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 재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관여했더라도 얘는 취소송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즉 취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처분이 아닌 거. 양가로 이번 행정질서벌 과태료, 행정처리 부과하나. 강남구청장이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100만 원 부과하지만 이 자체는 행정청이 부과해서 납부 의무가 발생한 행정행위이지만 갑이 역시 이의를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소멸돼요. 그럼 어디로 보내냐면 강남구청장이 민사법원에 보내요. 그럼 민사 재판으로 다시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결정하면 1심에서 다시 불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2심 가서 불복하고 2심에서 또 치면 3심 가서 불복하기 때문에 얘는 민사소송이라는 특별한 불복 절차로 불복을 해야 되니까 개념 자체는 하명이지만 그 구제수단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아니다. 왜? 민사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결정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쭉 알아봤는데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근데 이거를 원래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100이라는 걸 총론, 강론을 통해서 다 배우는데 지금 세무사 시험의 행정 소송법에서는 그 5 내지 4 정도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법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정소송법의 판례들은 전부 이런 각종 행정법, 개별 행정법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시험 문제 자체는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점을 명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세무사니까 그 세무사와 관련된 국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자산의 유상량도 1억에 사서 1억 3천에 을에게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 과정을 보면 일단 국민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이 국가의 세입을 가져와야만 국가가 돌아가니까 여기 소득세 법률이라는 공법을 만들어 놨겠죠. 이 소득세 법률은 뭘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공익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 세금의 종류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거래세는 예컨대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한다. 이렇게 나눴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이런 법률을 만들면 법률을 집행한다. 누가? 행정부에서. 그러면 맨 아래쪽에 이게 국세니까 국세 공무원 스몰 a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 놓는다. 자산의 유상량도로 지금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이렇게 조사해 놓고 갑에게 알려주고 세금 부과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보고가 올라가서 세율 곱해갖고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국세행정의 세무행정의 행정기관을 보면 스몰 A, 뭐 10급, 9급 이게 해당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강남구 세무서장 A1, 시군 구죠. 그다음에 서울시의 강남구가 속했으니까 광역지자체 서울시 국세청장 A, 강남구 세무서장 죄송해요 A, 그다음에 서울시 국세청장 A1, 국세청장 위에 꼭대기 국세청장 A2.
그다음에 국세청장은 장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 장관 위에 총리, 총리 위에 대통령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인데 이게 국가사무이면 이 행정기관의 행위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국가에게. 그러니까 국세예요, 국세. 그런데 이 행정기관 가운데 각 국민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 1,000만 원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을 하는 자 누구죠? 라제이죠. 즉 강남구 세무서장. 이 갑에게 2월 1일 날 세금 부과해서 납부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세니까.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 법률 집행 행위인 요 과세 행위가 위법하다면 이제 구제를 가야 된다. 법률의 재정작용, 입법작용, 법률의 집행작용, 행정작용. 이 과세 행위는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위법하죠. 즉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했으면 갑이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소송 가죠. 소송.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항고성. 얘가 단순 위법이면 취소성.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배상 소송. 다설에 따르면 국가 배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공법상 법률 관계니까 당사자 소송. 소송 가면 맨 처음에 무슨 심리를 해요? 소송 요건 심리. 쓸데없는 사건, 남소를 쳐내는 거죠. 요건이 대상적격에 해당하려면 처분 등에 해당된다. 과세 행위는 상대방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행위적 행위니까 무조건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대원소 전치주의. 임의적 전체요, 필요적 전체요? 이게 국세니까 국공도, 국세 기본법상 예외적인 개별법상의 필요적 전치죠. 그러니까 바로 소송은 안 되고 여기 A2에게 구제를 거친 다음에 구제가 안 될 때만 소송 와야 된다. 즉 필요적 전치주의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프린트물 13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있는 거죠.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 본문. 이게 임의적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이때는 이제 행정심판이 두 개예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 필요적 전치주의죠. 근데 특성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요. 그 선택적 필요전치. 그래서 여기 갔는데 본안심리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해서 기각 재결을 당하면 이제 구제가 안 됐으니까 이제 소송 와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전치요건 충족이에요. 충족. 그 다음에 기간을 보면 기간 여기죠. 요 과세처분이 등기부표로 돼서 안날이면 심판 갈 때 며칠이죠? 90일. 일반법의 행정심판법도 90일, 국세기본법도 90일이에요. 90일.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조문박스의 마지막 조문, 국세기본법 56조 정리한 건데 국세기본법이 정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특별행정심판 결정을 받는 때부터 90일.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각재결을 7월 1일 날 받았다. 그럼 기각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역시 행정소송법 90일, 국세기본법도 90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제소기한 충족이죠. 소송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안심리 가는 거죠. 본안심리. 본안심리 가서 A의 주장대로 자산의 유상량도 사실상 이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성무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반해서 위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서 입증을 하면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했으므로 위법.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판결, 취소 판결. 그럼 과세처분이 사라지니까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납부 의무 없어진다. 구제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본안심리, 양가로 나번에 과세처분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 판결, 추석 판결을 통해서 구제를 해준다. 과세처분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인 판결을 통해서 구제를 해준다. 이렇게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세금 안 낼 수도. 그럼 세금 안 낼 때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과 같은 이런 개별 행정법에는 28페이지에 중간에 79조 이하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이렇게 쭉 두고 있고, 아까 취소, 철회 또는 대집행, 행정형벌, 질서벌, 과태료 이렇게 두고 있고, 국세는 이제 세금이 국세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안 내면 개인의 소득세, 근로소득세 뭐 이런 게 있고, 법인의 법인세, 소득세죠. 이런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런 거 전부 국세인데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 세금을 안 낼 때 예컨대 소득세법에 실효성 확보 수단을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실효성 확보 수단을 둘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내용이 똑같으니까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국세 징수법. 그다음에 이제 요 개별 법에는 행정벌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페이지에 벌칙은 또 소득세법이나 아니면 부가세법의 맨 마지막에 행정형벌, 전과자로 만들고 두고, 그다음에 과태료, 행정질서벌. 그래서 이제 이 행정형벌을 부과받게 되는 사람들이 조세 포탈범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강제징수 할 때에는 36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에 있는 4번에 국세징수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독안매청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면 다투러 갈 때 처분이냐, 독촉이 처분이냐, 처분이다. 압류 처분이다. 공매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결국 여기 소득세법 이런 것은 세금 부과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정한 실체법이고,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에 있는 이런 개별적인 필요적 전치주의는 개별법상의 행정구제, 절차, 법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소송법이고, 필요적 전치주의. 그다음에 이런 심리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또 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즉 사시나 행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지어 6개월 정도 걸쳐서 배우는 이런 100%의 내용을 제가 지금 3시간 동안 요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즉 기초 체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행정소송법을 배우실 때 훨씬 수월해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10회 한방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방 강의에서 핵심 이론과 그다음에 문제풀이, 그 교재가 제가 2개 있어요. 핵심 이론하고 객관식 기출, 그 2개를 가져오셔서 한방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정리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